자, 이어서 수위 관측과 하천 수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하천의 수위 관측은요, 관측하는 장소를 양수표라고 보통 부릅니다. 양수표, 수위 관측소의 이름이고요. 또 이 수위 관측소를 또는 또 다른 말로 수위표라고도 하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천의 교량이나 특별하게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기 관측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교량의 교각 같은 데다가 이렇게 눈금표를 넣어서 하천의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관측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목측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관측해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측소인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들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상하류 가급적이면 100m 정도가 직선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하천에다가 설치를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물의 흐름 방향이 일정한 장소일 것, 그래서 급격한 흐름의 방향에 변화가 발생되는 것은 좀 가급적 피하라는 얘기고요. 수위가 교각이나 기타 구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다 라는 곳을 해라. 아무래도 하천에 흐르는 수위가 뭐 이런 구조물들에 의해서 수위가 상승하는 부위들은 가급적 피하라는 얘기고요. 또 유실, 또 세굴, 이동, 퇴적, 파손 이런 것들의 위험이 별로 없는 장소들을 설치해라 라는 내용이고, 쉽게 수위를 관측할 수 있는 장소, 또 하천의 합류점이나 분류점에 의해서 수위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라. 하천에 본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요, 지류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위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런 곳에다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수면의 구배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완만하지 않은 지점 등을 설치를 해서 하천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지점들을 선정을 해서 수위 관측소를 설치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천의 수위 관측을 위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위표가 설치가 될 텐데, 이런 수위표가 설치되는 이런 양수표 수위 관측소 지점에 이제 수위 관측을 위한 지점들에 대한 눈금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요. 이 눈금들에 대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 이제 0점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수표의 0점 위치는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저 수위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요. 양수표 눈금의 최고 위치는 최대 홍수위보다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냥 계략적으로만 이렇게 하천별로 이렇게 높이 값들이 기준이 되어 있지만, 여기를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높이의 기준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거를 위해서 양수표의 이 눈금의 위치들은요, 정표고도를 미리 측정해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된 후에는요, 인근에 있는 수준점과 연결을 해서 그 0점의 위치가 변동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관측을 하고 그 표고를 검토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하천 수위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이것도 잘 물어보는 파트기도 하고요. 두 개 정도 발표를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최고 수위와 최저 수위가 있어요. 하이 워터 레벨하고 로우 워터 레벨이라고 보통 줄여서 이니셜로 HWL, LWL로 표시를 합니다. 최고 수위란, 최저 수위란 어떤 기간에 있어서 최고 또는 최저 수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 단위나 월 단위로 최고, 최저로 구분을 한다. 즉 양수표인 수위 관측소에서부터 계속 일정한 시간대별로 수위를 관측을 하겠죠. 그 관측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관측한 결과 중에서 가장 높았던 수위다, 가장 낮았던 수위다 하는 게 최고 수위와 최저 수위를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평균 최고 수위와 평균 최저 수위가 있는데요. 어떤 관측이 됐던 연과 또는 월에서 최고값과 최저에 대한 평균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평균 최고 수위라는 것은 제방을 쌓기 위한 축제나 가설, 이제 교량을 만들기 위한 가교 또는 배수공사 등에 의한 치수 목적에 이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평균 최고 수위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높게 교량을 위에를 만들거나 제방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치수 목적에 이용이 되고 있고, 평균 최저 수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배가 다니기 위한 부분들하고 또는 수위 발전소 또 관계 수로 같은 것들 해서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수 부분에서 적용하는 수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평균 수위가 있는데요. 어떤 특정 기간대에 관측한 수위의 합을 관측한 횟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구하는 게 평균치를 구한 수위를 평균 수위라 보시면 되고요. 평균 고수위와 평균 저수위가 또 있는데, 어떤 기간에 있어서 평균 수위, 즉 앞서 구했던 3번에서 구했던 평균 수위보다 높은 값들의 수위에 대한 평균 값을 평균 고수위라고 하고요. 어떤 기간에서 평균 수위보다 낮은 수위를 구한 평균 수위를 평균 저수위라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관측된 수위가 관측한 수위 값이 있고요. 그 수위 값을 전체적으로 뭐 100번을 관측했다 그러면 전체 관측한 결과값의 총합을 100으로 나누면은 평균 수위가 나오겠죠. 이 평균 수위 값보다 관측됐던 수위 결과값이 높은 것들이 있으면 그 높은 것들에 대한 값을 따로 추리고 그걸 평균을 구하고요. 그게 평균 고수위. 그다음에 그 관측해서 평균을 냈던 평균 수위보다 낮은 저수위 값들을 전체 모아서 평균을 구하면 평균 저수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다 수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발생했던 수위 값을 얘기하고요. 다음에 평수위 값이 있어요. 평수위는 어느 기간의 수위 중 이것보다 높은 수위와 낮은 수위의 관측 횟수가 똑같은 수위. 그래서 앞서 평균 수위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관측됐던 모든 수위의 값을 다 합쳐서 관측한 횟수로 나눴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수위라는 건 앞서 봤던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봤던 거는 평균값이고, 이 평수위는 어떠한 관측 수위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딱 중앙에 해당되는 결과에 대한 그 값의 수위다. 관측 횟수가 가장 중앙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평균 수위보다는 약간 낮고요. 1년을 통해서 1년 기준이면 365일 중에 절반인 185일 정도는 이보다 내려가지 않았던 수위다라고 의미하는 게 평수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수위는 1년을 통해 275일은 이보다 내려가지 않았던 수위를 의미하고, 갈수위는 가뭄 같은 경우죠. 1년을 통해 355일은 이보다 내려가지 않았던 수위거고요. 무엇보다도 하천을 통해서 이수 목적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상수원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상수도 계획에서는 이 갈수위를 상수도 계획의 높이 값으로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수위는 2, 3회 이상 이보다 적어지지 않는 수위. 그 다음에 지정수위라고 하는 것은 홍수 시 매시 수위를 관측하는 수위다. 통보수위는 지정된 통보를 게시하는 수위.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릴 때. 그다음 경계수위는 수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어서 수방 요원의 출동을 필요로 하는 수위를 경계수위라 하고요. 홍수로 인해서 경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위라 보시면 됩니다. 홍수 발생 경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위다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전체 12개 정도의 수위 값이 있습니다. 한강대교를 기준으로 한번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한강대교에 이제 교각의 위에 상부 보면은 높이가 18.06m래요. 그래서 평수위는 한 1.1m 정도 되고요. 1.06m 정도 되고 있고, 경계수위, 홍수가 경계가 될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이 교량의 차량 통행을 통제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경계수위는 한 8.5m, 위험수위는 10.5m 정도 되고, 교각을 연결하는 교각의 가장 상부위는 이렇게 15.47m.
그리고 계획했던 홍수위는요 15.33m에서 무조건 제방을 쌓거나 뭐 이제 교각을 만들 때는 홍수위보다는 높여야 되겠죠. 계획 홍수위보다는. 그래서 이 계획 홍수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획 홍수위를 보면 하천의 이제 이 교량이나 제방 등에 의한 이런 이제 구조물들을 설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홍수량 수입니다. 기준이 되는 수위가 되는 부분이 계획 홍수위가 되는데요. 또 이제 하천 구조물들 설치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 수위를 계획 홍수위라고 그러고 하천의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 있고요. 또 지방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계획 홍수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00년 빈도로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0년 동안 이 계획한 홍수위보단 높게 수위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년에서 8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빈도. 관측된 데이터가 있으면 관측 자료들을 이용을 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잡게 되는 계획 홍수위가 어떻게 되든 그 하천 구조물들의 기준이 되는 수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속과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유속의 분포와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 특히 유속을 관측할 때는 유속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인 유속계를 이용하거나 또는 하천의 위에다가 띄울 수 있는 관측 장치인 부자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유속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의 구배를 관측을 해서 평균 유속을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먼저 볼 거는 이제 부자라는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부자라는 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천 위에다가 이렇게 하천의 속도를 유속을 관측할 수 있게끔 띄우는 겁니다. 띄우는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크게 하천 표면에 이렇게 띄우는 표면 부자형이나 또 이제 하천에 어느 정도는 잠기게 하고 위에는 띄울 수 있게끔 해서 흐르는 것들을 관측할 수 있게끔 눈으로 목측을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이중 부자 또는 봉의 형태로 되어 있는 봉부자 형태 등이 있고요. 이렇게 부자를 이용을 해서 유속을 관측하는 전경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단은 이 하천에다가 이 부자들을 투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하하는 지점에서부터 얘가 부자를 투하한다고 해서 바로 하천 유속과 동일하게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천의 유속에 얘가 좀 이렇게 앙상블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투하하는 지점으로부터 30초 동안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얘가 30초 정도 지나게 되면 하천의 유속 흐름과 이 부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서로 일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해서 보통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흐르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관측해서 0초부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분 후에 관측이 되었다 그러면요. 이 전체적인 유하 거리를 관측 시간을 나눠주면 속도가 나오겠죠. 중요한 건 이제 이 유하 거리인데요. 이 부자를 유하는 유하 거리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하천 폭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보통 잡게 되겠고요. 큰 하천 같은 경우는 100m에서 200m, 일반적으로는요. 작은 하천은 20에서 50m 정도 띄워서 유하되는 거리를 측정을 해가고요. 그 관측되어 있는 출발점에서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속도를 이제 시간을 관측해서 우리가 유속을 관측할 수 있게끔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건 하천의 표면에서 관측을 실시하다 보니까요. 좀 더 정확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좀 더 낮은 하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는 수심이 좀 깊은 곳은 부자를 이용하는 것도 좀 확인해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먼저는 유속계인데요. 지금 것처럼 이렇게 하천에 들어가서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되어 있는 것이 물이 흐르면서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유속계의 회전 속도를 관측을 통해서 하천의 유속을 관측하는 장치가 유속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기계 중에서 하천의 수중에다가 초음파를 발사를 해서 되돌아가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유속을 관측하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회전식 유속계, 전자식 유속계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앞에서 봤던 유속계 방법이고, 이런 초음파 유속계 같은 장치들, 또 전자파 표면 유속계, 또 영상 표면 유속계 이런 장치들이 개발돼서 다양한 유속 방법을 적용을 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속을 관측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평균 유속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잠깐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이제 유체역학 같은 데 수업에서 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하천에 수면이 있을 때 하천면, 하천 저면하고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속도가 하천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죠. 보통은 이렇게 유속을 갖게 되는 형태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준은 항상 하천의 수면입니다. 수면으로부터 기준을 잡고요. 요때 이제 크게 4개 지점, 5개로 분할해서 4개 지점에서부터 유속을 관측하게 되는데, 이제 요게 0.2, 이게 0.4, 0.6, 0.8로 보면 되고요. 이 4개인 즉슨 수면으로부터 이게 전체적인 깊이가요. 깊이가 h라고 했을 때 요 지점만큼은 0.2h인 거죠. 그죠? 수면으로부터 전체 깊이인 h로부터 0.2h만큼 내려갔을 때 유속이 v0.2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는 수면으로부터 0.4h일 때의 유속이 v0.3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면으로부터 0.6h에 해당되는 거, 다음에 수면으로부터 0.8h에 해당될 때의 유속이 v0.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점법이라고 그래서 이 하천의 유속이 가장 빠른 곳이 수면으로부터 한 0.6에서 0.4 요 사이가 가장 빠르게 되는데요. 보통 수면으로부터 0.6h 정도 되는 곳에 유속을 이 하천의 평균 유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평균 유속은 수면으로부터 0.6h에 해당되는 v0.6을 채용을 한다라는 게 한 지점에서 유속을 관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일점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해당되는 하천의 경험에 의하면 유속에 약 0.5%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점법은 말 그대로 두 지점인데요. 이런 이제 어느 지점에서 관측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점법에서는요, 수심 0.2h 되는 부분과 0.8h 되는 부분에 유속을 관측을 하고, 그 유속된 관측값들의 평균값을 채용을 해서 만드는 게, 평균 유속을 취하는 게 이점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되는 하천의 약 2%의 오차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3점법인데요. 수심에서 0.2h, 그 다음에 0.6h, 0.8h 수면으로부터 되는 곳에 유속을 측정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운데 유속이 가장 빠른 곳에다가는 가중을 2배를 주는 거죠. 가중치를 2배를 줘서 수면으로부터 0.2h 되는 놈, 0.8h 되는 놈, 0.6h 되는 지점의 유속은 2배를 곱해서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4분의 1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3점법입니다. 유속 이렇게 구했던 평균 유속은요, 해당되는 하천의 유속의 약 0.5% 오차로 아주 정확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점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수심이 1m 이내로 얕은 하천의 경우입니다. 얕은 하천의 경우에 수심이 0.2, 0.4, 0.6, 0.8 H에 해당되는 지점의 유속도를 다 이용하는 방법이고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요걸 꺼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보면은 0.2, 0.4, 0.6, 0.8 지점에 해당되는 유속의 값을 다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수면에서부터 0.2 해당되는 거와 0.8은 나누기 2 해서 그 결과값을 또 2등분하죠. 2등분해서 하나의 유속으로 또 취하고요. 그것을 5등분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평균 유속을 취하는 방법이 4점법입니다.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조금 미분을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유속의 영향이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것들을 좀 검토해 보자라는 내용인데, 보통 하천에서 발생한 하천의 유속 같은 경우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거리하고 시간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유속의 정확도, 즉 어떤 유속의 크기에 대해서 오차에 대한 비율이라는 부분들은요, 다음과 같이 보통 이거는 퍼센테이지를 쓰는데요. 뭐 2% 오차다, 0.5% 오차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인데 거리 정확도에 하고 시간에 관측 시간에 대한 정확도로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유하거리의 상대 정확도와 시간의 상대 정확도에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돼요. 유하거리의 상대 정확도와 유속을 관측하는 시간의 상대 정확도와 또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즉 상대 정확도라 하면 옛날 1학기 때 수업 들었던 내용에 있을 텐데요. 어떤 거리를 측정할 때 거리 오차가 얼마가 난다. 그러면 이거를 상대 정확도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100m를 측정을 하자고 할 때 뭐 1mm의 오차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100m분의 미터니까요. 센치, 밀리미터분의 1mm 정도의 상대 정확도가 나오죠.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유속의 정확도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시간의 정확도, 시간의 정도라고 하는 시간의 정확도는요, 보통 이 t분의 dt 같은 경우는요, 유속과 유하거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면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되죠. 속도로 나눠서 이 시간에 대한 상대 정확도인 t분의 dt 값은요, 이 t 자체가 시간이 t는 속도분의 거리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시키면 시간에 대한 정확도는요, 우리가 거리와 속도의 정확도로 분석을 해보면 L분의 V dt로서 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 또 미분에서 유도되는 방법이라 요것들을 적용을 해서 보통 우리가 유속의 상대 정확도를 구하는 내용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도록 이제 이렇게 좀 세부적인 풀이 방법으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좀 복잡하니까요.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력을 좀 높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제 1번이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하천에서 유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평균 유속을 측량해야 했다. 그래서 유량을 계산하세요 라는 겁니다. 하천의 최대 깊이는 4m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하천의 단면적 부분들을 보면은 경사도가 1대2, 1대2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8m. 그다음 하천의 최대 깊이가 4m라니까요. 요게 이제 4m가 되겠죠. 그죠? 요런 상태일 때, 우리가 유량 Q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었잖아요. 요걸 이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천의 단면적을 계산하다 그러면 단면
1번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얘가 4m니까 이 정도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4m니까 1대 2라는 건 그죠? 1 갈 때 2, 2배 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8m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단면 1번의 단면적은요 2분의 1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 그래서 16m 제곱이 되겠고요. 2번 단면적의 면적은요 직사각형의 면적이죠. 8 가로 곱하기 세로 8 곱하기 4 32m 제곱. 3번 단면은 1대 2니까요. 얘도 1, 4m 내려갈 때 이만큼은 2m가 되겠죠. 8m, 2배니까 8m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앞에 단면 1번하고 16m 제곱이 됐더라. 그래서 단면적 계산했고 각 1번 단면의 평균 유속은 0.8m/s, 그 다음 2번 단면은 1.5m/s, 그 다음 3번 단면은 1m/s로 되어 있으니까요. 유량 계산할 수 있을 때 각각의 단면별로 유량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총 유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면 1번의 유량을 계산하면 면적이 16이니까요. 16 곱하기 유속은 0.8m/s니까 되게 돼요. 계산해보면 12.8 미터 3승 퍼 세크가 나오겠죠. 2번 단면은 32 곱하기 유속이 1.5m/s니까 48 좁정 미터 3승 퍼 세크가 나온다. 3번 단면은 16 곱하기 1.0이죠. 16.0 미터 3승 퍼 세크가 나오니까요. 이 각각의 이제 Q1이고 될 거고 유량 Q1, 유량 Q2, 얘는 Q3가 되겠죠. 따라서 총 유량을 Q라고 한다면 Q1 더하기 Q2 더하기 Q3가 되겠죠. 세 개의 유량을 다 더해주면 76.8 미터 3승 퍼 세크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예제 2번이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내용인데 유화거리의 정확도가 L분의 10%, 그 다음에 유화 시간의 정확도가 L분의 30%다. 뭐 이제 거리에 따라서 유화거리 정확도가 10%, 그 다음에 30% 오차가 있다는 얘기죠. 시간에 따라서. 관측 유속을 1m/s인 경우 그 오차를 2% 이내로 있게 하기 위해서 부자의 유화거리 L은 얼마를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좀 복잡하죠. 아까 봤던 것처럼 유속의 정확도는요, 또는 V분의 dV로 한다고 그랬죠. 표현을 루트 유화 거리의 정확도의 제곱 더하기 유화 시간의 정확도의 제곱의 합의 제곱권을 취하면 유속의 정확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식에서 그래서 유속의 정확도 dV를 2% 이내로 만들겠다는 거죠. 2% 이내로. 이렇게 이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유화 거리의 정확도가 L분의 10%였잖아요. 그죠? L분의 10%의 제곱 더하기 유화 시간의 정확도는 L분의 30%의 제곱이다 라는 거죠. 구하면 2%는
2% 이무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정리하면 L제곱분의 1000이 나오겠네요. 1000이 나오고, 따라서 2% 이내로 들게 하려고 그러면 L은 제곱근 풀면은요 31.622이 나오고요. 따라서 서로 이항을 해서 계산해 주면 L은 유화 거리는 15.8m보다 같거나 크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아까 봤던 내용을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부자에 의해서 유속을 측정을 할 때 유화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0.1m, 시간 측정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5세크의 5초 정도의 오차를 생각한다면 관측 유속이 1m/s인 경우 그 오차를 2% 이내로 있도록 하려면 유화거리는 얼마를 둬야 될까라는 내용이죠. 이제 보안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속의 정확도 V분의 dV는 루트 L분의 델타 L의 제곱 플러스 T분의 DT의 제곱, 요거랑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은 크게 세 개의 단계를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은 유속의 정확도로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유화 거리를 유도해내야 되는데, 얘가 V분의 dV죠. dV가 2% 이내로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내로 있게 하기 위해서 L분의 델타 DL 제곱 T분의 DT의 제곱, 이 2%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 거리의 정확도라든지 또 시간에 대한 정확도 같은 게 없죠.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해내야 되겠죠. 지금 이 제시된 내용 값을 가지고 봅시다. 첫 번째, 유화거리의 정확도. 유화거리의 정확도인 L분의 DL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0.1m의 오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L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0.1m 정도 오차.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되니까요. 1m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0.1m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L분의 10%의 정확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화 시간의 정확도인 T분의 DT를 유도해야 되는데요. 그죠? T분의 DT는 이제 1초 뭐 측정할 때 0.5초 정도 오차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을 유도해 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유속의 정확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간의 정확도들을 거리로서 환산을 해서 이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해보자. 즉 뭐냐, T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분의 유화 거리의 비율로서 정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얘가 0.5초의 오차를 갖고 있는 것은 유화 거리에 대해서 이 속도가 얼마 정도였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관측 유속이 1m/s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V가 1m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m/s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100%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L분의 50%를 갖겠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지금 구했던 유화 거리의 정확도와 유화 시간에 대한 정확도인 이 결과값을요, 유속의 정확도를 구하기 위한 V분의 dV에 대입을 해서 풀어내면 되겠죠. 요거를 풀면 얘는 L분의
10이네요. 10에 L분의 10의 제곱 더하기 시간의 정확 정밀도는요 L분의 50이 되겠죠. 50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면 거리분의 50.99가 나옵니다. 따라서 2%는 L분의 50.99이므로 L은 어떻게 돼요? 50.99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5.5m 이상을 두도록 하면, 유화거리를 두도록 하면 요 정밀도 내에서 범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많이 어려우니까 몇 번씩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 15장 하천 측량을 마치도록 하고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하천의 측량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수위에 대한 여러 종류, 그 다음에 평균 유속 구하는 4개의 방법, 1점법, 2점법, 3점법, 4점법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하천 유속을 측정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속의 정확도를 구하기 위한 거리 정확도, 또 시간의 정확도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잘 검토를 하도록 하시고, 또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이력을 좀 높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